고가의 부동산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사서 차익을 남기고 2회 정도 유찰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3억대 이하. 아, 용케 60% 그럼 절반 이하의 가격에 내가 살 수도 있다.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었잖아요. 예. 지금 노원구 상계동의 주공 아파트라든지 맞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목동의 수익형 부동산들이 또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요? 그게 실제 낙찰은 100억이 넘게. 할 땅이 없대요. 너무 다 사놓고 그래요. 무려 152명이 최고 경쟁률이라고 경쟁률이? 합니다. 예. 이효리 씨처럼 거기에 내 집을 짓고 누구라도 한번 제주도에 내 땅을 한번 가져본다. 돈으로 푸는 세상 이야기 이슈토크 전. 최근 은행 금리도 낮아지고 대출 조건도 완화되면서 재테크에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와 함께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인기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만 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은 다소 위험해 보입니다. 우리 이슈토크 전에서 부동산 경매 모든 것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PB사업부 강태욱 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말하면 큰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은 되어 있는데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예, 얼마 전에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월 달에 네. 그 인천의 한 빌라에서 일가족이 이제 자살을 한 사건이었는데요. 어, 경찰 조사 중에 보니까 예. 이제 이분들이 아파트나 빌라를 15채나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 예. 아, 이제 좀 예, 예.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경매를 하면서 발생시켰던 대출 이자 빚에 네. 허덕이다가 이런 사건이 네.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아, 이른바 최근 뭐 그 일가족 사건.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신조어가 경매 푸어. 2007년까지 직장을 다니시다가 네. 그만두고 경매를 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신 거래요. 어, 근데 이제 경매를 보면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예. 경매를 받고 그 증거금만 내지 않습니까? 네. 납입금 이제 최초 잡기 계약금에 해당하는 걸 돈을 내고 계약금 그다음에 몇 %죠? 계약금 한 15에서 20% 정도 내는데 아, 예. 그걸 내고 일단 그러고서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또 집을 다른 경매를 또 해서 또 그 사이에 그 경매 받은 집을 매각을 해서 또 차익을 남기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모델인데 부동산 경기에 냉각되면서 아하.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가 생각보다. 끊기면 계속 다 문제가 그렇죠. 터지는군요. 근데 그렇게 해서 15채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니까 경매는 기본적으로 이제 네. 낙찰을 받게 되면요, 낙찰을 할 때 입찰 보증금을 납부를 하게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낙찰자로 선정이 되면 대부분은 경매를 하면 다 대출을 받게 됩니다. 네. 대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담보대출을 받는 예. 거하고 다르게 네. 경락대출은 사실 굉장히 특화돼 있어요. 어. 그래서 대출이 사실 일반 담보대출을 받는 것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요? 한 70에서 80% 정도. 오. 많게는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는 90%까지도 대출이 되는 경우들이 거의 있어요. 남의 돈으로 살 수 있을 그렇죠. 경우까지. 그러니까 이제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면 남는 구조가 되니까 네.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경매 투자들을 많이 합니다. 집이 15채예요. 예. 15채를 갖고 있더라고 하면 야 이거 꽤 사는 집이다. 그렇죠. 이분이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집을 그러니까 경락을 받은 다음에 예. 돈이 이제 부족하니까 당연히 다 대출을 받았겠죠. 그렇죠. 이분이 제2금융권까지 해가지고 9억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한 달 이자가 300만 원이 나갔던 거죠. 근데 이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도 계속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생활비 자체가 안 되니까 계속 카드로 돌려막기 계속 하다가 그렇죠. 결국엔 정말 예. 정말 생활고로 자살한 그런 좀 안타까운 사연이 됐죠. 항상 고가의 부동산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사서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이 인식만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경매 낙찰가율들을 보면 예. 특히나 이제 중소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감정가에 육박해서 낙찰이 되는 케이스들이 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이 경매라는 게 감정하는 시점이랑 네. 내가 입찰을 해서 낙찰받는 시점이 보통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요즘같이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좀 띄우면서 올해 초보다 최근에 지금 부동산이 조금 좋아졌거든요. 예. 그럼 연초에 감정평가를 했던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좀 올라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낙찰하는 시점에는 거의 감정가 수준의 낙찰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타이밍이 잘 안 맞거나 예, 예. 또는 그 현재 시세나 이런 것들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그냥
부동산에 가서 급매를 나와서 사는 거나 급매 물건을 사는 거나 네. 낙찰을 받는 거나 사실상 그렇겠네요. 가격상의 차이가 없는 일들이 좀 벌어지기도 하고요. 네. 금매도 되게 한 10% 정도 싸게 나오는 그렇죠.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예. 누구나 경매를 할 때는 그 물건을 싸게 특히 한 번 유찰할 때마다 20% 법원에 따라서는 30% 네, 그렇죠. 조정이 예, 되죠. 예. 한 번 떨어지면 30, 예. 두 번 떨어지면 60% 되는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케 60% 그러면 절반 이하의 가격에 내가 살 수도 있다. 그러면 30% 할인된 가격에 그냥 시장에다 팔아도 30%가 남는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건데 개그맨 심영래 씨가 102평짜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그 물건이 이제 경매로 내놨는데 네. 이게 감정 가격이 당시에 53억 원이었어요. 시세도 뭐 한 50억 원 안팎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두 번 유찰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40억 원, 53억짜리가 40억 원은 낙찰돼서 누구가 임자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경매 물건이 계속 이제 유찰이 되면 예. 사겠다는 사람이 이제 계속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최저 매각 가격이 이제 계속 떨어집니다. 예. 떨어지다가 보면은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못 받으니까 이 집을 경매에서 나오는 금액에서 내가 돈을 갚겠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 최저 매각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가 보니까 결국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또 자기보다 앞선 순위권자가 권리가,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 돈 다 주고 나면 난 한 푼도 못 받을 모양새가 될 수 아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유찰 그 경매 법원에서는 그 채권자한테 그 경매 신청을 한 사람한테 너 이렇게 다 해봤자 지금 최저 매각 가능 가격이 없다. 너무 떨어져가지고 너는 한 푼도 못 받는다라는 거를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이 사람은 일주일 내에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앞서 있는 그 부담금 있잖아요. 이 네. 부담금과 경매 절차하면서 필요한 비용들이 있어요. 이 비용들을 뛰어넘는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도 살 사람이 없으면 제가 사겠습니다. 라는 것과 함께 어떤 충분한 보증을 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를 취소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내가 배당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그렇죠. 건데 네. 최저 매각이 계속 얘기를 떨어지면 들으면 들을수록 공부할 게 참 많다 이런 공부해야 생각이 돼요. 드네요. 예. 어려워요. 경매 시장에서도 딱히 뭐 인기 있는 뭐 평형이라든지 혹은 주거 형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요즘 이제 뭐 238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2회 정도 유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3억대 이하 그다음에 이제 전용 면적 85회배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의 물건들 가장 인기가 많죠. 근데 238이 요즘은 238도 아닌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린 예. 것처럼 이제 경매 인기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네. 요즘은 138인 것 같아요. 더 작은 거. 예, 그러니까 한 번 유찰된 한 번 유찰된 한 번 거. 유찰된 것들을 얼른 살 때. 대부분 아파트나 빌라들은 거의 2번까지 안 가죠. 예. 그래서- 시세보다 80% 할인된 가격까지 나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몇 회 이제 유찰이 되니까. 네 번 떨어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거 바로 내가 사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유찰된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사실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요. 그 이렇게 떨어지는 횟수라든지 또는 조회수도 봐요. 예, 그 물건에 몇 명이 그 물건을 받는지 관심 네. 있어 하는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봐서 사실은 80%까지 한번 유찰이 됐다가도 네. 실제로 낙찰은 100% 가격, 전차 가격을 그렇죠. 넘기는 경우들도 그럴 수 발생이 있겠죠. 되고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유찰 횟수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뭔가 하자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그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떨어지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그걸 입찰을 안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선순위 가압류 가처분 같은 보존 처분이 있다던가 네. 아니면 이제 임차인이 뭐 이렇게 그 선순위 임차인이 이렇게 또는 가장 임차인이 있다던가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일반인들은 이제 그런 걸 보고 와 내가 뭐 80% 64%에도 살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니까 그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그러니까 그 건물을 그냥 예. 가서 보기에는 답사를 하면 멀쩡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권리관계나 그런 걸 잘 모르시는 안 분들은 보이니까. 예. 안 보이니까 예. 나중에 닥치면 또 문제가 생기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 누구나 저 물건은 안 산다라는 이유가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네. 대표적인 게 건물이나 아파트만이 아니에요. 어떤 게? 선박도 경매 나오거든요. 세월호 배랑 똑같은 배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경매 시장에 나왔어요. 네. 나온데 이제 세월호 쌍둥이 배라고 오하마나오라는 예. 배인데 그 배가 감정평가에서 105억 원을 받았어요. 네. 근데
2번 유찰됐어요. 경매시장에서. 그래갖고 진짜 지금 현재 최저 매각가가 41억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반값. 근데 이유는 더. 뻔하잖아요. 세월호 사고가 난 그런 아픔도 갖고 있는 데다가 예. 세월호의 원인이 그 배가 노후돼서였다. 그러면 똑같은 배니까 얼마나 노후가 됐겠습니까? 경매 시장에서 그럼 가장 인기가 없는 그런 것들은 뭘까요? 2013년 기준으로 예. 유찰 횟수가 가장 많은 물건을 보니까요. 1위가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은 평균 4.5회 유찰이 된대요. 2위는 목욕 시장, 그러니까 뭐 찜질방이나 목욕탕이나 이런 게 네. 해당되겠죠. 이것도 네. 비슷합니다. 4.3회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유찰이 된다고 하는데 예. 근데 천안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 밑에 지하에 어떤 목욕 시설이 있는데 거기가 원래 감정가가 11억 3천만 원이었대요. 그런데 이게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8,200만 원. 8번이나 유찰이 됐대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인기가 없는 네. 네, 그런 목욕들을 안 해당되겠죠. 하시나요? 그러니까 요새 조금 장사 안 골프장은 왜 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그동안 많았어요. 많았죠. 예, 너무 한참 많으니까. 예, 골프장 사업들을 많이 하시다가 그런 이제 결국은 시장 상황이 경매 시장에도 다 영향을 미치게 돼 그런 있죠. 거죠. 그렇죠. 우여곡절을 쭉 거쳐서 낙찰을 받았다고 쳐요. 음.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낙찰을 받고 나면 그 집에 내가 들어가 살거나 혹은 뭐 세를 주거나 하고 싶을 텐데 낙찰 네. 받은 사람으로서는 거기에 이미 누군가가 들어가 살고 있다면 또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작업도 또 집을 낙찰 받은 사람의 몫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 예. 저도 사실 마찬가지였고요.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거기 사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죠. 아, 그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만날까?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명도를 해야 된다. 이제 명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임차인이든 아니면 원 집주인이든 거기에 예.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 합의를 하죠. 만나서 뭐 이사비조로 한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주고 예. 언제까지 날짜를 정해서 나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고요. 그건 이제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이제 배당을 통해서 받을 여지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낙찰자한테 그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이 집에서 나갔다라는 확인을 낙찰받은 사람한테 확인을 받아야지만 법원에서 그 사람 너 보증금을 배당을 해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꼭 이사비를 안 주더라도요. 이 사람이 자기가 보증금을 받으려면 나가야 돼요. 그 서류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이 네. 되니까 네. 그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는데 네. 집주인이 사실 어렵죠. 그렇죠. 집주인은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집주인이 거기 살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는 사실 정말 힘들어요. 내보내기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내가 주인이 돼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누군가 있어요. 있어서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얘기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딱 나가시면 좋은데 아까 같이 뭐 집주인 같은 분이 이렇게 떡하니 앉아 계시고 그리고 나갈 기미를 안 보이신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강제로 내보낼 수 강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우선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네. 보통 경락대금 다 내면서 인도명령 신청서도 같이 내요. 그럼 인도명령 결정이 한 뭐 일주일 내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 결정문이 그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갑니다. 그럼 이제 이걸 보고 난 나가야 되는구나 하고 나가면 돼요. 근데 그런데도 이분이 이걸 받고도 안 나가요. 예. 그러면은 거기다 이제 그걸 따로 집행문을 따로 받아가지고 이제 강제 집행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강제 집행을 하려면 또 비용이 또 들어가요. 그건 이제 그 평수가 클수록 예. 그 제곱미터당의 그 면적이 넓을수록 강제 집행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죠. 최근에 그 부동산 대책이다 뭐다 많이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게 경매 시장에서도 분위기를 좀 많이 바꾸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재건축 시장이 사실 부동산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 그래서 재건축 시장에 사실 이번에 그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재건축 시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았고 그거에 또 연장선상에서 지금 경매 시장이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었잖아요. 예. 지금 2014년이잖아요. 30년 뒤로 딱 가보세요. 1980년대예요. 네. 그래서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가 경매 시장에서 인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 9월 법원 경매에서 낙찰된 아파트의 낙찰가율을 조사를 했더니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 25곳의 낙찰가율이 거의 100%에 육박해요. 95.5%. 그러니까 그냥 딱 나오면 말씀이 거의 맞네요. 대부분은 다
낙찰을 받는다는 소리죠. 시세대로 받는다 이렇게 그렇죠. 되겠죠. 이런 재건축 그 기간이 10년 단축되면서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이다. 어떤 지역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이제 준공이 됐던 아파트들이 서울에 한 20만 채 정도 되는데요. 예. 이제 노원구 상계동의 주공 아파트라든지 맞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목동의 이제 목동 아파트들, 그렇죠. 송파구의 이제 패밀리 아파트나 문정 시형 아파트 이제 이런 단지들이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이유가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이 쉽게 되다 보니까 돈을 어디 은행에 묶어두는 것보다는 대출 받아서 집 하나 사서 월세에 놓으면 그 세금 받는 게 오히려 그 월세 받는 게 이자보다 훨씬 많이 남겠다. 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최근에 그런 수익형 부동산들이 또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크게 보면 사실 경매를 통해서 이제 시세 차익이라고 하죠. 이제 네. 캐피탈 게인을 볼 수 있는 자산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 네. 캐시플로 이제 월세를 받는 자산들이 월세 있습니다. 수익형 자산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월세를 받는 자산들인데요. 그쪽에 이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로수길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 그 상가들 이런 것들이 경매가 나오면 낙찰가율이 굉장히 높아지기는 네. 그리고 또 입찰자 수도 엄청 많아지고 많고. 하는 경우들이 네. 있는데요. 네. 실제 사례를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신사동 가로수길에 이제 이면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쪽에 이제 2층짜리 상가가 감정가가 77억, 한 80억 안 되는 정도의 감정가가 나온 상가인데 예. 그게 실제 낙찰은 100억이 넘게 낙찰이 된 사례가 있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수익형 상가에 대한 인기, 특히 그리고 이제 이런 가로수길이라든지 또 네. 이렇게 인기가 있는 지역들은 더 경쟁이나 낙찰가율이 치열하죠.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예. 그 지역 상권이 발달하면 할수록 공실률이 줄어들고 수익은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 201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100대 상권 분석 결과 상권 분석했더니 1위는 어딜까요? 강남 아닐까요? 맞아요. 강남역 남부 상권이래요. 여기가 연매출이 3조 5,300억 원이래요. 비슷한데요. 2위는 강남역 북부 상권입니다. 그쪽은 거기도 비슷하게 3조 2,300억 원이고요. 네. 3위는 압구정인데요. 압구정은 이제 앞자리가 좀 달라져요. 2조 6천억 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느 지역일까요? 임준호 뭐 선생님이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왜냐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1위는 명동에 있는 지역인데 네. 명동 입구에 예.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화장품 가게가 네. 있죠. 예. 그 자리래요. 여기가 가장 비싼 땅인데 국토해양부가 밝힌 공시지가입니다. 시가 아니에요. 네. 공시지가에 따르면 3.3제곱미터당 2억 5,454만 원. 어허. 이게 작년보다 10%도 오른 거래요. 아하. 근데 이걸 휴대폰을 이렇게 하면 이제 네, 땅을- 휴대폰 크기 땅을 사려면 이게 네. 환산을 하면 100만 원. 요만큼에 100만 원. 요만큼. 요만큼에 100만 그 원.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 요만큼 아. 살려면 100만 원 100만 원. 필요해요. 예. 네이처 리퍼블릭까지 걸어다니면 100만 원, 100만 원에서 걸어다니는 거네. 그렇죠. 근데 명동이 세계 주요 도시들의 상권 중에서 8번째로 비싼 지역이래요. 아 그래요? 진짜 비싼 세계에서도. 거네요. 예. 탑10 안에 드는군요. 그럼요. 그 컨설팅 업체 쿠시먼 앤 드웨이크필드라는 회사에서 조사를 예, 해봤는데 예, 예. 이 기준으로 보면 1위가 어디냐면 역시 미국 뉴욕의 핍스 오본가라고 하는 핍스 에베뉴. 중앙 쫙 그렇죠. 중앙거리요. 예. 거기가 이제 제일 비싸고요. 2위가 홍콩의 코스웨이베이 홍콩. 그쪽 거리가 홍콩 제일 비싸죠. 비싸고. 예. 그다음 3위가 역시 프랑스 파리의 샹제리제 거리. 아. 이런 순서인데 명동이 8번째예요. 보니까 다들 상권이 많이 발달돼 있는 곳이 비싸군요. 그렇죠. 예. 감정가보다 높게 책정이 되는 경우들도 있겠네요. 낙찰되는 경우들도.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경쟁이 있는 데들은 네. 감정가를 올려서 낙찰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록상으로 보면 지난 10월에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나온 물건이었는데요. 네. 경매 물건인데 포천시에 한 상가 5층짜리가 있었는데 이게 감정가가 7억 원이었어요. 예. 근데 낙찰은 15억 원에 낙찰됐어요. 2배가 넘은 두 배가 거예요. 넘었어요. 어머나. 그만큼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 굉장히 소위 말하는 핫플레이스, 정말 그 인기 좋은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최근 전국 수익형 상업시설의 평균 낙찰가율도 2001년 이후 지금 최고치 기록하고 있고 네. 그 중에서도 기록은 이 물건이 기록을 했죠. 근데 또 펜션이나 이런 것들 경매 물건들이 사실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사업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장사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장사도 안 되고 이제 대부분 이제 임의 경매로 진행이 되는데 임의 경매라는 건 이제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경매를 진행시키는 예. 경우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출을 끌어서 부동산을 사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이자를 못 내서 결국은 다 그런 물건들이 지금 경매를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까지 뭐 저금리 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이 좀 인기를 끌고 있고 네. 또 이번 그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또 재건축 아파트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눴는데 최근에 부동산 경매 지역 중에서도 또 새롭게 뜨는 곳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그 단독주택이 경매 시장에 나왔는데요. 무려 152명이 거기에 입찰을 했대요. 네. 근데 이게 이 법원 경매 정보가 수집된 게 2000년부터인데 네. 그 이후로 이제 최고 경쟁률이라고 경쟁률이?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전에는 최고 경쟁률이 어디였냐면 2001년에 네. 그 삼성동에 AID 차관주택 있잖아요. 네. 그게 그때 당시에 147대 1이었는데 그걸 넘어선 거죠. 그렇죠. 152대 1이니까. 그러네요. 전 당연히 서울 어느 지역일 줄 알았는데 제주도라는 것도 또 의외네요. 제주도 살 땅이 없대요. 너무 다 사놓고 그래요. 뭐 이래서. 이 사건은 사실 예. 올해 초에 있던 사건인데요. 저도 이 사건 저희 세미나나 저희 은행 고객들 상대로 세미나 하거나 할 때 네. 자주 이용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152명이라는 게요. 사실 서울이라면 네. 충분히 가능하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 이게 사실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요. 이 제주도까지 가야 돼요. 입찰을 하려면. 근데 이 152명이 네. 제주도 도민이었겠냐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죠. 아니요. 그러면 최소한 예. 100명 이상은 네. 제주도는요. 경매를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월요일 날. 어. 한 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네. 한 번씩. 네. 그럼 100명이 그 전날이나 이렇게 어디 서울이든 어디서 여기를 다 넘어가서 입찰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정말 재밌는 건이고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제주도도 한번 또 다녀왔습니다만 평당 한 토지 가격이 한 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도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거기 와서 돈을 쓰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10,000원을 쓰나 제주도 간다고 해서 커피값이 1,000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주도도 똑같죠. 10,000원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 땅값은 서울은 평당 3,000만 원짜리 보통 상가 네. 같은 게 네. 평당 3,000이라고 해야 된다면 제주도는 300이면 아, 그쵸 10분의 1을 돈을 들여서 땅을 사서 거기 장사를 하는데 네. 실제로 매출은 서울이나 거의 다름이 없다라고 봤을 때 네. 정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제주도에 열광을 하고 음.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실제 그래서 그 152대 1 그 땅은 얼마의 감정가였고 그 낙찰이 주택이었어요? 얼마에 땅이었어요, 여기? 그게 이제 네, 단독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인데 거의 폐가나 다름없는 주택이었죠.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그 가격에 했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가 이제 이렇게 그 해변이 보여요. 살짝 예. 지대가 높아가지고 카페라든가 레스토랑 그렇죠. 같은 뭐 거 예를 들어 있어서. 요즘 유행하는 게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들 많이 하죠.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걸 딱 할 만한 자리였어요. 감정이 평당 40만 원 정도 감정이 됐는데 예. 낙찰은 한 100만 원 정도 낙찰이 된 이야. 것 같아요. 한 2.5배. 그렇군요.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주로 이게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대부분이 토지라고 그러던데요. 아, 그렇죠. 그래요? 아무래도 토지가 많죠. 제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낙찰가율이 뭐 5년 만에 최고치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굉장히 인기가 지속되게 봐야 되는데 이 지난 5월 기준으로 제주 지역의 토지 평균 낙찰가율이 124%예요. 감정가를 얘기는 넘긴다는 얘기죠. 감정가가 1,000만 원이면 1,240만 원 네, 정도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네. 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들이고요. 예. 사실은 뭐 평수가 커져도 워낙 그 평당가가 작기 때문에 예. 금액이 사실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누구라도 한번 제주도에 내 땅을 한번 가져본다 또는 세컨하우스를 한번 만들어 본다라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이효리 씨처럼 네. 거기에 내 집을 짓고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 가깝고요.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고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워낙 중국인들이 뭐 투자 이민제다 뭐다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일정 부분은 좀 부풀려진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네. 가격이 오르고 하면서 앞으로 제주도가 더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제주도 투자도 또 무작정 뛰어들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주도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어떤 토지를 살 때요. 특히 네. 그 토지에다가 뭘 지어서 뭐 내가 어쨌든 투자의 목적으로 살 때는 내가 예를 들면 뭘 짓고 싶어요. 그럼 그 땅을 사기 전에 이 땅에 그걸 지을 수 있나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렇죠. 제주도의 예. 경우에는 이 내륙 지방과는 다르게 좀 더 건축 제한이 좀 많아요. 특히 이제 바다 인접 지역은 보전 지역으로 또 지정이 돼서 네. 좀 건축 허가가 어려운 곳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무작정 이거 바다 전망 잘 보이는 아주 좋은 데인데 하면서 무작정 구입하지 마시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토지를 사기 전에 내가 사려는 토지에 과연 어떤 걸 지을 수 있는지 이런 거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사시면 경매를 받더라도 낭패를 예. 보는 수가 많아요. 제가 조사한 케이스는 지난 10월에 제주시에 이제 어느 한 그 임야인데 예. 바다가 풍광이 좋고 한 60m 떨어져 있다 그래요. 그리고 올레길도 이렇게 지나가고 예. 아름답잖아요. 목소 좋아 보여요. 네, 그렇게 했는데 거기 경매에 18명이 입찰을 응했어요. 예. 했는데 결국 감정가의 4배 가격이 낙찰이 됐거든요. 예. 근데 바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생태계 보전지구예요. 그러면 아. 증축도 안 되고 용도 변경 안 되고 지목 변경이 어렵고 이게 다 묶여 버리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제일 나쁜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경매는 일단 기본적으로 법률에 기초해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권리 분석이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사는데 내가 이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네.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권리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죠. 네. 네. 경매에 투자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본 차익을 위해서 지금 경매를 투자하느냐, 네. 아니면 월세를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느냐, 그리고 나의 자산 현황과 나의 어떤 경제적인 여력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잘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경매 컨설팅을 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예. 경매를 낙찰받기 위해서만 그들은 움직여주지 사실 이 사람의 사정을 제대로 다 이해하고 너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로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식의 조언을 안 해준다라는 거죠.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본인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에 성숙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돈에만 쫓다 보면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저도 부분. 나중에 할 때 우리 네. 강 팀장님 때 꼭 여쭤보고. 그러니까요. 네. 좋은 도와주세요.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